어르신이 자다가 쌍욕을 잘 잔 것 같은데 머리가 멍해. 진단도 잘 안 되는 문제가 되는 게 50대입니다. 자다가 손 저린 분이 굉장히 많은데요. 문제는 그 진단도 잘 안 되는 경우 같아요. 그리고 이 주제는 꼭 손이 저린 분뿐만이 아니라 손 저림을 진단하시는 분들이 봐도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나름 팁이 좀 있어서. 저림증이 있을 때는 정확하게 그 부위가 어디인지를 아는 게 진단의 반 정도를 차지해요. 사실 어떻게 보면 말초신경은요, 그 전선하고 비슷한 구조거든요. 그러니까 전선이 어디까지 퍼져 있고 뭐 그런 거라서 어떻게 보면 어디서 끊어지면 무슨 증상이 나오고 어디서 끊어지면 무슨 증상, 이게 거의 정해져 있어요. 근데 저리다고 우리가 느끼는 게 사실은 진짜로 저린 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진짜로 신경 이상인 경우가 있고요. 그래서 저린 경우가 있고, 저림증처럼 느껴지는 병이 또 따로 있어요. 일단 진짜로 저린 경우에는 딱 위치만 보면 돼요. 그래서 말초신경 레벨에서는요, 그 어느 신경이 망가졌느냐에 따라서 각각 색깔에 해당되는 부분이 저립니다. 참고로 말씀드리면요, 그 분홍색 부분이 정중신경이라는 곳이고요. 그 다음에 이 하늘색 부분이 척골신경이라는 부분이고, 연두색이 요골신경이라는 부분인데, 뭐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아시는 분은 많이 아는 병이 그 정중신경의 병이고요. 그 다음에 팔꿈치에서 신경 눌리는 게 척골신경의 병이고요. 그래서 말초신경 레벨에서는 이런 식으로 영역이 정해져 있고, 그 다음에 그 신경 뿌리, 즉 디스크에서 뭔가가 눌렸을 때는 이런 식으로 7번 신경 뿌리일 때는 손바닥 중앙부, 6번 신경 뿌리일 때는 엄지손가락 쪽, 8번 신경 뿌리일 때는 새끼손가락 쪽인데, 사실 디스크의 발생 빈도로 볼 때 주로 엄지나 손바닥 이쪽이 많이 저리죠. 그래서 새끼손가락이 저린다? 요거는 디스크일 때는 좀 드물어요. 여하간에 진적 신경 이상일 때는 이게 척추 쪽이냐, 즉 디스크냐, 혹은 협착증이냐, 뭐 이런 것이 되겠고, 말초신경 쪽에서는 결국에는 엄지가 저리냐 새끼가 저리냐에 따라 어느 신경 문제인지가 결정이 거의 되고요. 그 다음에 저림증처럼 느껴지는 병이 있는데, 이 불안장애 악몽이 참 많아요. 이게 왜냐하면 자다가 손에 힘을 꽉 주거든요. 이렇게 한 20분 동안. 뭐 그러면 안 저린 것도 생기겠죠. 저리겠죠. 그래서 불안장애 악몽일 땐 대신에 양쪽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 다음에 사람마다 통각 센서 기능이 달라요. 그래서 양손에 관절 문제가 있고 손이 뻣뻣해져도 그걸 저리다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자다가 막 다리가 저려서 자꾸 꿈틀대는 병이 있는데, 이게 말처럼 하지가 아니라 손으로 오는 분들도 계세요. 그래서 여하간에 우리가 저림증이 있을 때는 어디가 저리냐, 그 정확한 부위를 아는 것에서 거의 진단이 많이 나옵니다. 왜냐하면 이 모든 병이 저린 위치가 약간씩 다르거든요. 참 이게 제목을 좀 민망하게 적었는데, 자다가 쌍욕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. 이거 렘 수면 장애, 뭐 렘 수면이라고 어려운 게 아니고요, 꿈을 꾸는 수면입니다. 사람은 90분에서 자는 동안 구조가 있거든요. 우리가 이렇게 자는 게 아니고, 실제로는 깊게 잤다 꿈 한번 꾸고, 깊게 잤다 꿈 한번 꾸고, 또 중간 잤다 꿈 한번 꾸고, 그러면서 꿈 좀 꾸다가 또 이렇게 깨는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이 잠의 구조가 있어요. 하여튼 그때 요 렘 수면이란 거일 때 우리는 몸이 마비가 되고 꿈은 꾸요. 왜? 사실 뭐 속된 말로 잠은 19금이라 그러잖아요. 폭력과 성이 난무하는 뭐 그런, 사실 뭐 우리의 어떤 숨겨진 욕망이 그래서 해소되는 시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. 그래서 그 렘 수면일 때는요, 꿈을 꾸게 돼 있어요. 다만 우리가 꿈이 기억이 나요, 그런 거는 이 마지막 꾼 꿈이 다 삭제가 안 돼서 그런 거고, 정상적인 사람은 꿈은 무조건 꾸는데 기억이 안 날 뿐입니다. 근데 이 렘 수면 때 그런 19금 꿈을 꾸는데 막 몸이 움직이고 말을 하면 안 되겠죠. 사람이 얼마나 천박해 보이겠어요. 그런데 수면 장애가 있게 되면 그때 몸이 마비가 안 돼서 꿈 내용을 말로 한다든지 몸을 어떻게 한다든지 뭐 그런 게 나타나요. 그것이 이것도 나타나는 부분은
우리가 원래 잠을 자면서 마비가 되는 부분이 이 뇌간에 있는 요 부분, 뭐 신경의 이름은 복잡해요. 서블라테로 도살 누클레우스라고 하는데 요 부분이 작용을 해서 몸이 마비가 돼야 되는데 여기가 기능이 떨어지면 마비가 풀려버리거든요. 근데 나이대에 따라서 그 원인이 달라요. 45세 이하에서는 아직 퇴행성 변화가 나타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마음의 병 스트레스입니다. 그래서 세로토닌이 떨어지는 경우죠. 뭐. 다른 신경 물질도 이상은 없는데 대표적인 게 이거. 그래서 세로토닌이 떨어지는 병이 대부분 뭐 불안증이나 우울증 이런 거고요. 근데 60세 이상에서는 얘기가 좀 달라요. 마음의 병 많죠. 뭐 나이가 들면 스트레스 더 늘어나니까. 근데 이것도 있지만 가끔은 종종 뇌 퇴행성 질환, 특히 뇌간이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는 파킨슨 계열 병일 때 이 렘 수면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난데없이 점잖은 어르신인데 막 자다가 쌍욕을 하기 시작하고 이런 경우에 뭐 우울증도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한 10년쯤 지나고 나서 파킨슨이나 파킨슨 증후군이 나타나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해요. 그래서 자다가 쌍욕을 하거나 그런다 어르신이 그냥 두지 마시고 전문의를 반드시 보는 게 좋습니다. 그 수면제를 먹고 잘 잔 것 같은데 머리가 멍해요. 그게 왜 그럴까요? 의외로 많이 먹습니다. 진짜로 많이 처방돼요, 이거. 그리고 더 웃긴 거는요, 자기는 졸피뎀 먹는데요. 근데 그게 수면제가 아닌 줄 아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. 정엔 졸피뎀 먹는데, 근데 수면제가 아니래. 굉장히 많아요. 생각보다 매일 이거에 의존해서 주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근데 이거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푹 자긴 하는 것 같아요. 깨진 않으니까. 근데 자고 나면 그렇게 상쾌하지가 않아요. 물론 수면이 완전히 망가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못 잔 것보다는 좀 나은 기분을 느끼지만 정상인이 먹어보면 확실히 티가 나요. 뭐 시차 극복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먹었을 때 확실히 그냥 잔 것보다 못해요. 그럼 왜 그러냐? 약물이 남아서 그러냐? 그건 아니래요. 왜냐하면 이런 약들이 굉장히 속효성이라 반감기가 2시간밖에 안 됩니다. 근데 통상 반감기가 4번 거치면 우리 몸에서는 16분의 1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. 왜 2분의 1의 4제곱이니까. 그렇기 때문에 8시간 잤다고 치면 몸에 거의 남아있질 않아요. 그럼 도대체 수면제 먹고 자면 우리는 왜 머리가 멍할까? 그런데 수면제를 먹고 자면 잠의 구조에 변화가 온답니다. 이게 깊은 잠은 증가하는데 깊은 잠은 증가하지만 온전한 깊은 잠이 아니래요. 의외로 깊은 잠에 들어갈 때 우리 뇌 속에서 노르에피네프린 이란 물질이 순간순간 좀 나와야 된답니다. 이게 각성에도 필요하지만은 깊은 잠의 한 요소이기도 하대요. 하여튼 우리 뇌는 되게 오묘해요. 그래서 깊은 잠을 자면서도 순간순간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것이 나와서 글림프 순환이라는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깊은 잠은 자는데 이 노르에피네프린이 잘 안 나오게 된대요. 그래서 결국 글림프 순환이 감소되고 뇌에서 노폐물이 축적된답니다. 또 웃기는 점은 수면제를 먹고 자면 깊은 잠은 증가되는데 그 꿈꾸는 수면이 감소가 된대요.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도 안 좋아요. 그러니까 낮에 뭐 기분 나쁜 일 있고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잠을 자면서 스트레스가 덜 풀리게 돼요. 노폐물도 덜 빠져나가.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안 돼. 그러니까 온전한 잠이 아니게 된답니다. 그래서 결국 수면제를 먹고 자면 온전하지 못한 잠을 자게 돼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멍한 현상이 잘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수면제 가끔 필요할 때 있죠. 뭐 출장 가거나 뭐 여행 가서 시차 적응에 며칠 도움을 받고 그럴 때는 사용해도 돼요. 통상적으로 월 1, 2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. 근데 매주 2회 이상씩 꾸준히 먹다 보면 습관화가 돼요. 즉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자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. 근데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는 게 제대로 된 잠을 자는 건 아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계속 불면증이 유지된다거나 수면제를 먹어야 되는 상황이 지속된다거나 하면은 결국 뇌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 그래서 불면증이 있을 경우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하셔야 돼요. 병원 가시는 걸 너무 꺼려 하지 마세요.
그리고 이런데 이제 원인 치료를 할 때 흔하게 항우울제나 항불안제를 쓰게 되는데 사실은 그게 분류가 그렇게 돼 있는 거지 뇌의 신경 전달 물질 밸런스를 맞춰주는 약제들이거든요. 그래서 전문의가 보고 그런 걸 처방했을 때 너무 거부감을 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한 가지 또 꼭 드려야 될 말씀이 멜라토닌제예요. 요새 서방형 멜라토닌제 꽤 많이 처방이 되거든요. 사실 70세 이후가 되면 머릿속에서 멜라토닌이 거의 안 나온대요. 그래서 드셔도 돼요. 어차피 안 나오니까.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50대입니다. 그 50대는 조금 나와요. 근데 서방형 멜라토닌제를 계속 먹게 됐을 때 추정하는 바로는 우리 머릿속에서 셀프로 분비되는 멜라토닌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거든요. 그래서 당장은 먹고선 며칠 잘 잘 수는 있는데 이게 몇 개월, 1년 이렇게 가다 보면 오히려 우리 뇌에서의 멜라토닌 분비 능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위험할 수 있다. 역시 이걸 제대로 하는 의사의 가이드가 좀 필요하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물론 뭐 그냥 의사 중에 뭐 무조건 괜찮아요. 아무 일 없어요.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. 그래서 뭐 다니고 계신 선생님이 그런 식으로 환자를 좀 무관심하게 본다면 병원을 좀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우리의 뇌는 너무 소중한 장기, 뭐 두 번 말할 필요가 없겠죠. 뇌가 건강해야 모든 행동에서 자유롭고 모든 불행에서 자유로워집니다. 그래서 우리 전지적 신경 시점,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지식을 나눠드립니다. 꼭 보러 오세요. 뭐 다들 아시죠?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. 그리고 궁금하신 모든 내용은 댓글로 달아주세요. 저희가 그 궁금한, 특히 신경계에 대한 궁금한 모든 것을 살아있는 경험과 지식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. 항상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